인생은 60부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참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는 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내 인생은 잊어버리고 딸을 위해 살았던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가고 어느덧 제 나이도 60대에 접어들었네요. 그동안 저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딸과 데이트를 하는 날이에요. 딸은 몇 년 전부터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해보겠다고 노력하는 딸의 모습을 떠올리면 안타깝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온 김에 처리할 것들이 많다며 딸은 아침 일찍 나갔고 저와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옷을 챙겨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딸이 예약한 식당은 보리굴비를 정말 맛있게 하는 한식당이에요. 아직도 제 입맛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식당에 도착해 딸의 이름을 이야기하자 직원분이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뭔가에 열중해 있던 딸은 제가 도착하자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어요. 엄마, 잘 찾아왔네? 얘는 엄마가 뭐 앤 줄 알아? 우리 딸, 뭐가 그리 바쁘셔서 한국 오자마자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밖에만 돌아다니시나? 미안. 샘플 나오는 거 시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네. 대신 오늘은 엄마랑 풀코스로 데이트할 거니까 기대해. 어머,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마음이 괜히 막 두근거리는데. 딸은 제가 자리에 앉기 무섭게 요 며칠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내 딸. 사실 딸은 제가 낳은 딸은 아닙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얻게 된 귀한 선물이었죠. 낳은 적은 없어도 기른 적만큼은 그 누구보다 크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맹목적인 사랑을 쏟아가며 키운 소중한 딸. 비록 5년 전 딸의 친부인 남편과는 이혼하게 됐지만 딸과는 여전히 다정한 모녀 사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5년 전 사건 때문에 무너졌던 저를 지탱해주고 구원해준 것도 다 우리 딸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려면 전 남편과의 만남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전문대에서 회계를 공부했던 저는 졸업을 하고 운 좋게 곧바로 세무사무소에 취직했고 몇 년 동안 문제없이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뭔가를 제대로 해냈을 때 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직장 동료 대부분은 친절했고 힘들 때 제 옆을 지켜줬던 선배와 남몰래 사내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 가까이 남자친구와 사랑을 키워가며 결혼을 약속하면서 회사 사람들에게도 알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믿었던 남자친구가 언젠가부터 주말이 되면 저 몰래 저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과 선을 보러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핑계를 대며 구구절절 변명을 했지만 결국엔 저와 결혼하기엔 자신이 너무 아깝다는 소리였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감당하지 못했던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집안에만 숨어서 저 자신을 원망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겠다고, 절대로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보다 못한 동기가 저에게 일자리가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애석하게도 배신당한 슬픔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게 전 남편이었어요. 당시 전 남편은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회계를 도와줄 직원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의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제 경력을 좋게 봤던 전 남편은 저를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저에게도 1인 사업장이라는 것이 오히려 좋게 느껴졌어요.
전 남편의 회사에는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외근이 많아서 사무실엔 주로 저 혼자 있었는데 오히려 좋았어요. 전 남편은 외근이 없는 날에는 늘 저랑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혼자 먹게 해서 미안하다며 나중에 여유가 되면 직원을 뽑아주겠다며 웃곤 했죠. 저보다 4살밖에 많지 않았는데 자기 사업을 한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항상 정신이 없어 보였지만요. 전 남편의 책상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면 분명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셔츠는 늘 구겨진 상태였고 어떨 때는 며칠 동안 같은 걸 입고 오기도 했어요. 아이가 어려서 육아하느라 아내도 정신이 없나 보다 싶었는데 전 남편과 짜장면을 먹던 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셔츠 손목 부분에 짜장 다 묻었는데요? 아, 이번 주에는 이걸로 버티려고 했는데. 네? 그거 어제도 입으셨던 거예요? 일 끝나고 육아하고 뭐 하면 빨래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수진 씨도 애 낳아보면 알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모님이 애기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아, 그게 집사람은 딸이 돌 지났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딸이 지금 4살인데 혼자 키우려니까 힘들긴 해요.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죄송까지야. 딸이 고생이죠. 저녁 늦게까지 종일반에서 시간 보내게 해서 미안하긴 한데 딸을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어딘가 덥수룩한 느낌이 들고 항상 정신없이 바빴던 것들이 다 이해됐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육아를 도와줄 다른 가족이 없어서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종일반이 늦게까지 해서 퇴근하고 바로 딸을 데리러 갈 수 있게 됐지만 아직 한참 어린 딸이 본인만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요. 혼자 육아하랴, 회사 일 때문에 거래처 사람들 상대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참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쓰럽다는 감정 딱 거기까지였어요. 제가 뭘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그렇게 오며 가며 힘내라는 말만 건네곤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사업상 꼭 필요한 거래처 대표와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별다른 연락 없으면 알아서 퇴근하라는 말을 남기고 비장한 각오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파이팅을 외치고 저는 제가 할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니 금방 퇴근 시간이 되었죠. 미팅은 잘 됐나 싶으면서도 제가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슬슬 퇴근해야겠다 싶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 불을 끄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고요한 사무실에 전화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라 자리로 돌아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 남편이었어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다행이다. 네? 미팅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뭐 필요하세요? 미팅은 잘 끝났는데 대표님이랑 저녁 자리가 길어져서요. 제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 정말 미안한데 우리 딸 좀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네? 제가요? 정말 미안해요.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유치원 선생님이 곤란하다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만 부탁할게요. 전 남편의 목소리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인데 이 정도는 직원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전 남편이 알려준 곳으로 가서 딸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살이라는 아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작았어요. 선생님은 전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다면서 반가워하며 저에게 딸을 보냈어요. 선생님을 슬쩍 보던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딸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어렸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바쁜 아빠 대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던 저의 어린 시절이요. 저를 바라보던 아이의 표정이 꼭
저 얌전히 있을게요. 혼내지 마세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진아 맞지? 오늘은 아빠 대신 아줌마가 데리러 왔어. 같이 갈까? 제 눈치를 살피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가 내민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전 남편이 알려준 집으로 가는 내내 손끝에 전해지는 아이의 온기 덕분인지 오랜만에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의 집에 도착하고 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집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라 좋아 보였지만 살림살이가 엉망이었어요. 전 남편은 딸을 집에 데려다 주면 혼자서 잘 노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도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 어린애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일단 딸을 씻기기로 했습니다. 꼬질꼬질하게 남아있는 때까지 다 씻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록 씻겼어요. 처음엔 싫어하던 아이도 막상 하고 나니 개운한지 얌전히 제 손길에 맡기더군요. 아이를 씻기고 머리를 말리고 새 옷을 입히려는데 옷 사이즈들이 전부 애매했어요. 어떤 것은 너무 크고 어떤 건 살짝 작고 또 어떤 건 찢어진 상태 그대로 있고 혹시나 싶어 신발장을 보니 신발 사이즈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키운다고 한 거겠지만 미묘하게 방치된 느낌이었어요. 씻고 밥까지 먹은 아이는 슬슬 잠이 오는지 저에게 동화책 한 권을 들고 오더니 자연스럽게 제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일단은 아이가 가져온 책을 열심히 읽어주었습니다. 몇 장 넘기지 않았는데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책을 내려놓고 바라보니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가면 되는데 제가 움직이면 아이가 깰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전 남편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어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제가 잠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이 덮어준 건지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일어났더니 주방을 정리하던 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사장님, 저 여기서 잠들었어요? 깨우시지. 살짝 깨웠는데 너무 곤히 자길래 그냥 뒀어요. 어제 우리 진아 때문에 고생했죠? 아침 준비하고 있으니까 먹고 가요.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그냥 쉬세요. 어제 덕분에 거래도 성공했고, 저도 오늘은 쉬려고요. 진짜요? 거래 성공했어요? 너무 잘 됐다. 덕분에 마음 편하게 끝까지 자리 지킨 덕분이죠. 우리 진아가 수진 씨가 좋나 봐요. 방에서 자라고 해도 안 떨어지려고 해서 좀 전에 겨우 방에다 눕혔어요. 조금 더 쉬어요. 식사 다 되면 부를게요. 저에게는 편히 쉬라 말하며 주방으로 돌아간 전 남편의 뒷모습은 어딘가 분주해 보였습니다. 슬쩍 들여다보니 한쪽에서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한쪽에서는 아이가 먹을 밥을 따로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전날 아이와 둘이 있을 때는 아이가 뭔가 방치되어 있다고 느꼈는데 저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생각해보면 저 사람도 이제 고작 33인데 돌쟁이 때부터 딸을 혼자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겠다고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어딘가 어설픈 저 뒷모습이 참 듬직하다고 느껴진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소박한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된장찌개라면서 솜씨가 없어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가 받아봤던 밥상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저는 어제 하루 아이를 보면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찢어진 옷이나 맞지 않는 옷들이 많다는 것과 신발 사이즈 등을 이야기해 주면서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이런저런 조언을 건넸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결혼해서 육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였지만요. 제 이야기를 들은 전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너무 몰라서 딸이 유치원에서 놀림받았겠다며
오늘 당장 새 옷과 신발을 사러 가야겠다고요. 그날 그냥 혼자 가게 뒀어야 했는데 제 마음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도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서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좀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보니 전 남편과 딸아이가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하루 만에 만난 제가 반가운지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가 간지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쇼핑은 제 생각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가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 나올 걸 그랬다며 머쓱하게 웃어 보였어요. 한참 쇼핑을 마치고 쇼핑센터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가자 직원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어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희가 오픈 이벤트로 손님들께 사진을 찍어드리거든요. 세 분 너무 예쁜 가족이에요.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저와 전 남편, 그리고 딸을 보고 너무 예쁜 가족이라고 말했던 직원. 가족이라는 말에 순간 당황한 제가 얼어붙자 전 남편이 한 장 멋있게 찍어달라며 카메라를 보고 웃었습니다. 결국 저도 직원의 하나 둘 셋 소리에 맞춰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 후 비어있던 폴라로이드 필름에 우리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표정이 참 무서웠지만 보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남들 보기에 우리가 가족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니 살짝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셋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때문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보고 싶어 하는 아이 때문에 전 남편은 곤란해 하면서도 시간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자며 자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차피 퇴근하면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뭐 어려운 일인가 싶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딸과 정이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이가 보고 싶어서 만나러 간 적도 있었어요. 지난 사랑으로 받은 상처를 아이의 순수함으로 다 치유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도 전 남편도 정식으로 사귀자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아이가 있는 남자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전 남편이 바쁠 때면 자연스럽게 제가 아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무척 즐거웠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맑은 마음을 가진 존재가 저에게 보내는 순수한 사랑은 제 마음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하루는 전 남편이 출장을 가느라 집을 비워야 했고, 저는 아이와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요리도 만들고, 목욕탕에 가서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제 등을 맡기기도 하고, 잠들기 전에는 동화책을 읽고, 어린 제가 엄마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아이와 함께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자다가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더니 전 남편이 저와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대뜸 결혼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염치 없지만 자신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평생 함께 해줄 수 있냐고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대답은 정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딸과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이 너무 커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곧장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한시도 저와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치원에서도 어찌나 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지 선생님이 늘 저만 보면 아이가 엄마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의 이런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얼마나 정이 그리웠으면 이럴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아이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를 찾아다녔어요. 이렇게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에게
언제나 저는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저와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을 찾았고요. 제가 아이를 전담 마크하면서 전 남편은 전보다 더 열심히 회사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사업도 술술 풀리게 되었고 매년 직원도 한두 명씩 늘어갔습니다. 전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혼자 진아를 키우게 한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쓰여. 당신 덕분에 내가 바깥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고맙고, 당신도 참, 진아가 딸이라서 아빠보다는 엄마 손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고, 진아 내 딸인데 혼자 키우고 말고가 어딨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아요. 독박 육아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다 알고 제가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없었어요. 아이의 엄마로 지내는 삶도 만족스러웠고요. 주말이면 늘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든 전 남편을 대신해 저는 딸과 함께 여기저기 참 많이도 돌아다녔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다양하고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비록 사진 속에는 딸과 저 둘뿐이었지만 매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좋은 추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전 남편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자라면서 딸은 남편보다 저를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한 달에 한두 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보다는 늘 본인 옆에 있는 엄마가 더 좋겠죠. 아빠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점점 아빠를 남처럼 대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핏줄이니 나중에는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와 딸의 사이는 더 끈끈해졌습니다. 딸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알 정도로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모녀 사이가 되었죠. 4살이었던 꼬마가 수능을 보던 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수능 100일을 앞두고 빌 수 있는 모든 신들에게 우리 딸 제발 원하는 대학 붙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딸이 고3을 보내는 내내 수험생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딸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버틴다는 딸의 말을 들으면 세상에 힘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딸은 원하던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었고 4년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정말 기특하게도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 그러니까 내 옆에서 평생 살아야 돼. 알겠지? 우리 진아는 자라는 동안 평생 할 효도 다 했는데 뭘 또 한다고 해? 이제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재밌게 살아. 나는 결혼 안 하고 싶어. 엄마만 있으면 돼. 어머, 얘 봐라. 나중에 다른 말하기 없기다. 딸은 취업을 한 후에도 주말이면 저와 함께 데이트를 했습니다. 자신이 바빠지면서 제가 허전해 할까봐 마음을 써준 거죠. 실제로 시간은 많아졌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 내심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전 남편과 결혼하고 20년이 넘도록 제 결혼 생활은 온통 딸밖에 없었어요. 친한 친구는 남편이 저를 보모로 두려고 결혼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지만 제가 딸을 너무 아꼈고 딸이 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랑을 줬기 때문일까요? 이제 곧 자신의 인생을 찾아 날아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헛헛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딸이 출장을 가서 집에 저 혼자 있었어요. 전 남편은 거래처 대표와 술자리가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죠. 현관에서 인기척이 나 나가보니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전 남편이 현관 비번을 여러 번 틀려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신 건지 거의 인사불성이 된 전 남편을 겨우 침대에 눕히고 힘겹게 겉옷을 벗겨 정리하려는데 휴대폰 알람음이 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겉옷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에서는 아무것도 울리지 않았거든요.
잘못 들었나 싶어 나가려는데 또다시 알람음이 들렸어요. 소리가 난 곳을 살펴보니 전 남편의 바지 주머니가 수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있던 것을 꺼내보니 웬 휴대폰이 들어있었어요. 원래 가지고 다니는 것과 색깔만 다른 기종이었죠. 술에 취해 다른 사람 것을 가져왔나? 그래서 주인이 연락을 한 건가 싶어 휴대폰을 살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휴대폰의 주인은 전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상간녀였죠. 휴대폰 속의 전 남편은 무척 다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와 딸을 속이고 몰래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으로 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몇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상간녀의 전화번호는 저도 모르게 외워버렸지만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일단은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시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고 비어있는 딸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항상 바쁜 줄로만 알았던 전 남편이 밖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제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비록 애정이 넘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의리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 대한 책임도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딸과 둘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전 남편이 밖에서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팽팽 도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모멸감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 모든 감정은 슬픔과 저에 대한 연민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하는 제 모습이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어요. 내 나이도 벌써 50 중반인데 이혼하면 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나에게 무엇이 남을지, 그리고 딸은 어떻게 되는 건지 두려운 감정이 자꾸만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전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굴었고 저는 그 모습을 꾸역꾸역 견뎌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울한 생각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딸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딸 눈에는 제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아닌데 내 눈은 못 속이는데. 엄마 분명히 무슨 일 있거든. 갱년기 그런 거야?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우울해하는 거야? 저를 보며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딸의 얼굴을 마주하자 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전에 알게 된 전 남편의 외도 사실과 상간녀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거의 울부짖듯이 이야기했어요. 딸의 얼굴이 분노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다 처리할게.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음만 단단히 먹어. 알겠지? 울음을 쉽게 멈추지 못하는 저를 토닥이며 딸은 뭔가를 다짐하듯 자신만 믿으라는 말을 자꾸 되뇌었습니다. 제가 따로 휴대폰에 있는 증거를 옮겨두진 못했기 때문에 딸에게는 그때 외운 상간녀의 번호를 이야기했어요. 딸은 그거면 충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딸은 곧바로 흥신소에 전 남편과 바람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했어요. 혹시나 우리가 저장하면 메신저에 친구 추천이 뜰까봐 흥신소 직원을 통해서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서 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딸에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딸은 차라리 다행이라며 더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전 남편의 회사에서 일을 하던 경리가 임신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까지 자신이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니는 대기업이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냈다며 쉬는 동안 아빠 회사를 돕겠다고요. 남편은 은근히 딸의 퇴사를 반기면서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저 때문에 그만둔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딸을 몰래 불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했더니 딸은 정말로 그만둘 생각이 있었다고, 오히려 시기가 딱 맞아서 잘 됐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의 전 남편에 대해 조사를 했다면 딸은 회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용히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돈 쪽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며 그동안의 거래처 내역과 장부 내역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유독 한 곳과의 거래에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오고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래처와 관련된 인물을 조사하던 와중 드디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걱정된 딸은 혼자 흥신소 직원을 만나러 나갔고 대신 저에게도 숨김없이 자료를 보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딸이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시계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흥신소 직원을 만나고 온 딸은 잔뜩 흥분한 얼굴로 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딸이 건넨 봉투에는 전 남편의 불륜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림까지 차린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이 여자 아빠 거래처 회사 대표야. 어? 거래처 사람이라고? 응. 둘이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래한 지는 5년이 넘었고 최근 3년부터 거래처랑 주고받은 대금 내역이 장부랑 어긋난 것들이 많더라. 가짜 계약서도 있는 것 같고. 세상에 그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엄마. 딸은 전보다 더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전 남편이 미팅을 할 때 몰래 사무실에서 상간녀 전용 휴대폰을 찾아내서 자료를 전부 복사해 두었고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들도 틈틈이 수집했어요. 그러면서 밤에는 잠도 줄이면서 횡령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고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까지 총 2달이 걸렸습니다. 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뻔뻔하게 상간녀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상대하기 까다로워서 힘들다고 했던 그 거래처 대표가 죽고 못 사는 상간녀였다니.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운 것 투성이었는데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이제라서 알게 돼서 다행인 걸까요?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동안 딸은 모든 정리를 끝내고 저에게 그동안 모은 것들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제 이혼 소송하고 상간녀 소송 진행하자. 그리고 소송 정리되면 곧바로 횡령죄 터뜨릴 거고. 진아야, 엄마는 조금 무서워.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는 게 어때? 엄마를 생각하는 네 마음은 잘 알지만 나 때문에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무슨 상관인데 낳아준 사람이면 다야? 20년 넘게 나 키워준 사람은 엄마였어. 엄마, 아빠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망설일 것도 없이 엄마고 엄마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아. 그게 아빠라고 해도 예외 없어. 엄마는 네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러지. 엄마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상처야. 다시 생각해도 딸에게는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혼자서는 생각도 못했을 일들을 딸이 전부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갖기로 했어요. 딸 말대로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전 남편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이거라면 그 이상으로 치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딸은 자신과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선배라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별개로 진행하면서 같은 날 법원에 2개의 소장을 접수했어요. 덕분에 비슷한 시점에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자의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전 남편은 정말 오랜만에 해가 떠 있을 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딸도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어요. 혹시나 본인이 없을 때 저에게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면서 제 옆을 지켰습니다. 여보, 진아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뭘 잘못 먹어도 당신이 잘못 먹은 거겠지. 소장의 내용 다 있잖아.
이 사람아, 다 오해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당신 나 몰라? 가족 위해서 돈 번다고 하루도 제대로 못 쉬고 일만 한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만해. 아니, 이거 다 오해라니까. 이 사람은 거래처 사장이고 요즘 둘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있어서 자주 만난 것뿐이야. 응? 전 남편은 역시나 다 오해라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소장에 뻔히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는데도 저를 끝까지 바보 취급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무시하려는데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몇 번이고 연속으로 벨을 누르는 탓에 귀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방에 있던 딸이 재빨리 밖으로 나갔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제 눈앞에 전 남편의 상간녀가 나타났습니다. 상간녀가 집으로 올 거라고는 전 남편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이 대표가 여길 어떻게... 제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전 남편이 허겁지겁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이 상간녀는 저를 향해 다가와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다 한순간의 실수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 이거 소문나면 끝이에요.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요. 네? 그러면서 상간녀는 전 남편을 향해 뭔가 눈짓을 하더군요. 사랑하면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던가요. 전 남편은 곧바로 상간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이 꼭 한 쌍의 바퀴벌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식탁 의자에 앉아 감정 없는 눈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적어도 둘이 말은 맞추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아 엄마,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 실수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응? 진아를 봐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줘. 제발. 당신 입에서 진아를 봐서 넘어가 달라는 말이 나와?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하더니 왜? 그렇게 끔찍한 당신 애인이 상간녀로 소문나는 건 막고 싶어? 그런 말이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앞에서 전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몰래 즐길 대로 즐기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모습은 인간 같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상간녀를 위해 태도를 바꾼 전 남편의 모습도 정말 꼴보기 싫었고요. 아무리 빌고 아무리 매달려도 달라지는 건 없어. 이혼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대신 상간녀 소송이라도 취하하고 싶으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전달해줘. 당신이랑 저쪽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좀 나가줄래?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나가라고 해 자꾸. 있잖아, 둘만의 아지트. 거기를 좀 꺼져줘. 진아야, 아빠랑 아빠 애인 가신단다. 배웅하고 소금 좀 팍팍 뿌리고. 전 남편이 뭐라 대꾸할 새도 없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방으로 따라 들어올까봐 방문까지 잠그고 문 밖의 소리에 집중했어요. 곧이어 뭐라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부 갔다는 딸의 말에 겨우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딸은 제 말대로 굵은 소금을 들고 현관 안과 밖에 골고루 뿌리고 있었어요. 진아야, 이런 꼴 보게 해서 미안해. 엄마, 진짜 너무 착한 거 아니야?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았어야지. 아빠도 실컷 해줬어야지. 내가 진짜 잘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럴 걸 그랬나? 다음에는 우리 한 명씩 맡아서 처리하자. 딸의 말은 저를 응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딸이 없었다면, 아니 딸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 혼자서는 결코 이 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두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죠. 얼마 뒤 전 남편은 협의 이혼을 하자며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복잡한 말들이 많았지만 요약하자면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전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저에게 넘겨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신에게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큰 재산을 넘겨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었겠죠. 앞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올 일도 모르면서 빨리 해결하고 싶어 냅다 지르는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대로 협의 이혼으로 절차를 전환했습니다. 약속대로 상간녀 소송도 취하했고요.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전 남편과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딸은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자신은 성인이니 각자 인생 살자고, 사는 동안 만나는 일 없을 거라며 상간녀와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정 많고 살가운 딸인데 저럴 때 보면 참 무서운 구석이 있죠. 저한테는 든든한 지원군이지만요. 진아야, 엄마 받을 만큼 받았어. 우리 이 돈으로 평생 재밌게 살 수 있잖아. 횡령 고소하는 거 네 손으로 아빠를 고소하는 건데 정말 괜찮겠어? 엄마 때문이라면 멈춰도 괜찮아. 네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날 범죄야. 엄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지금은 딸로 신고하는 거 아니야. 회사의 직원으로서 횡령을 목격했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지. 혹시라도 나중에 네가 후회할까 봐. 그래서 그래. 엄마, 나 절대 후회 안 해. 그러니까 뒤에서 응원해줘. 그렇게 딸과 제가 준비한 마지막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딸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모두 첨부해서 익명으로 전 남편과 상간녀의 횡령죄를 신고했습니다. 자료가 완벽했고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고 횡령 액수가 억대를 넘었기 때문에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듣기로는 재판이 시작되면서 절절했던 둘 사이는 온데간데 없이 서로를 물어뜯으려 안달이 난 모습이었대요. 다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했다. 이 돈이 그 돈인 줄 몰랐다. 회사 돈이 내 돈 아니냐고 했다. 어쩜 환상의 커플 아니랄까봐 핑계대는 것도 비슷했다면서요. 한 명이라도 희생했다면 한 명은 나왔을 텐데 어찌나 끔찍하게 서로를 아꼈는지 두 사람이 사이좋게 공범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결국 둘 다 구속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럴 리가 없다며 대체 누가 신고한 거냐고 악을 쓰고 달려들다가 딸이 몇 달 전부터 경리팀 일을 했던 걸 떠올리고 설마 하며 딸에게 맞냐고 물어봤대요. 대답하지 않는 딸의 모습을 긍정으로 알아들은 전 남편은 어떻게 낳아준 아빠한테 그럴 수 있느냐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지만 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에게 부모는 저 하나뿐이라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왔다며 저에게 엄지까지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아빠의 표정을 제가 봤어야 했다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우리 딸다우면서도 그 속은 또 얼마나 복잡할까 싶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된 거 앞으로도 내 인생은 우리 딸을 위해서 써야겠다. 마음속으로 혼자 깊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의외의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외국에 좀 나가보려고. 갑자기? 대학 때 유학 가라는 것도 싫다고 방학 때 어학연수만 잠깐 다녀왔으면서. 갑자기는 아니고 사실 전에 회사 다닐 때부터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 엄마가 내 엄마가 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래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좀 겁나긴 하는데 나도 용기 내보려고. 우리 딸, 우리 진아는 어디에서 뭘 하든 정말 잘할 거야. 진아야,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린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서로 어떻게 지내든 너와 내가 모녀 사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한테 내가 고맙지.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잘하지도 못했을 거야. 내 인생은 엄마가 채워준 거야. 엄마가 든든하게 채워줬으니까 그 힘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 만약에 엄마가 나랑 같이 가고 싶으면 난 언제든지 환영이야. 엄마만 채워준 거 아니야. 진아도 엄마한테 소중한 용기를 많이 채워줬어. 이제 엄마도 홀로서기 한번 제대로 해볼게. 아직도 인생이 많이 남았잖아.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최고로 잘 살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볼게. 그렇게 서로에 대한 진한 응원을 남기고
딸은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원래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떠나려고 했지만 언어 공부도 하면서 현지 시장 조사를 빨리 시작하겠다며 서둘러 한국을 떠났어요. 그동안 여기서 힘들었던 것들이 많아서 더 서둘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딸이 떠나고 저도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을 떠올려 보니 제 인생은 온통 딸이었어요. 제가 정말 낳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제 분신처럼 아꼈던 소중한 나의 딸. 그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되돌아보면 저를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맹세컨대 단 한순간도 딸을 남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어요. 이런 제 마음을 딸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던 순간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위해 나섰던 거겠죠. 그렇게 소중한 딸이 자신의 꿈을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갔으니 저도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돌아왔을 때 엄마가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 사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일단은 손에 잡히는 대로 책도 읽고 강연도 들으러 다니고 여러 문화생활도 즐겼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처럼 혼자 지내는 60대 이상 여성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제법 큰 카페를 차렸습니다. 보기에는 다른 카페와 다를 바 없었지만 우리 카페는 오로지 60대 이상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장인 저는 물론이고 카페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도 전부 60대 이상 여성으로 구성했어요. 직업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제 경험을 살려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경제 전문가, 공예 전문가, 창업 전문가 등을 초빙해서 여러 가지 강연들도 열었습니다. 이런 활동들 덕분에 지역사회에서는 제법 입소문을 타서 기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하게 되었고 덕분에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얻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답니다. 카페는 언제나 시끌벅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만큼 하루하루 분주했지만 제가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바쁘게 사는 동안 딸도 자신의 위치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꼬박 몇 년은 제가 보러 가지 않으면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애쓴 만큼 드디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고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딸이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제 밥 위에 보리굴비 한 점을 크게 올려놓고 얼른 먹어보라는 딸의 표정을 보니 지난 과거가 정말 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딸과 함께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왔어요. 그동안 사진으로만 카페를 봤던 딸은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인테리어도 멋지다면서 우리 엄마 대단하다고 연신 칭찬을 해댔습니다. 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져 오랜만에 제가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와, 향 진짜 좋다. 우리 엄마 솜씨 좋은 바리스타였네. 말도 마. 자격증 따느라고 혼나는 줄 알았잖니. 원두는 다 똑같을 텐데 왜 유난히 맛있는 것 같지? 엄마의 손맛이라는 거 아니겠어? 별거 아닌 대화로 웃고 떠들다 보니 꼭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바쁜 전남편 없이 둘이 밤새도록 수다 떨었던 그 시절이요. 진아야, 혹시 아빠 소식 들은 거 있어? 응? 아빠 소식? 전혀 없어. 구속된 이후로 그냥 잊고 살았는데? 왜 또 그래? 아직도 마음 무거워? 엄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된 건 다 아빠 때문이야. 겸사겸사 복수를 살짝 얹은 것뿐이고 나는 엄마만 행복하면 되고 엄마한테만 관심 있으니까 이제 아빠 얘기 하지 마. 알겠지? 혹시나 딸이 후회하진 않을까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여전히 해맑은 미소로 저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저도 홀가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피보다 진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저와 딸이 그 증거일 거예요. 저의 행복만을 바라는 유일한 사람, 우리 딸. 저도 늘 같은 자리에서 딸을 지켜주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